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에버튼에게 0대1로 패배를 했고요. 이 패배는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전반 15분 정도에 에버튼 선수 중에 한 명, 개가 퇴장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맨유가 한 명 더 많은 채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무득점 패배를 당했다는 게 좀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맨유가 그동안 에버튼 상대로 상대 전적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매우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맨유는 왜 10명인 에버튼을 뚫지 못했는지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퇴장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제 에버튼이 수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앞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걔가 패스를 줬어요. 근데 패스의 방향이나 강도가 약간은 애매했고 사실 그 패스를 늦게 반응했더라도 킨이 가서 도전이라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약간 멀뚱멀뚱 서는 듯한 그런 그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처가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맨유한테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 두 명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걔는 너 왜 이거 반응 안 했냐. 더불어서 사실 반응이 안 됐더라도 선수들 모두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동료의 실수를 커버 쳐주는 게 팀이기 때문에 뭔가 팀적인 걸 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키는 아니 왜 네가 잘못 줘놓고 나한테 난리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둘의 언쟁이 깊어지다가 걔가 결국 싸대기를 때리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퇴장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걔가 퇴장을 당했고요. 전반 15분부터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맨유입니다. 적어도 제가 실제로 축구를 봤을 때는 이런 일은 좀 처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동료끼리 싸우다가 한 명이 퇴장당하는 경우는 되게 진기한 광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퇴장이 이제 경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에버튼의 수비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11대 11 상황에서는 에버튼이 전방 압박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맨유와의 에너지 싸움을 좀 유도했던 것 같은데 한 명이 없어지면서 걔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다 보니까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 없애고 중앙 미드필더 2명 체제로 갑니다. 그러면서 4-4-1 형태로 에버튼이 수비적으로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에버튼이 어쩌다가 수비 성공하면 이 개인 능력과 볼 캐리 능력 있는 뭐 그릴리시와 은디아에 이런 선수들을 바탕으로 양쪽 윙어를 활용해서 역습을 수행했습니다. 에버튼 입장에서 좀 다행이었던 건 오늘 이 양쪽 윙어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맨유도 조금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나 음베모가 좀 전술적으로 많이 움직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르크지는 스트라이커지만 세슈코랑 좀 다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세슈코는 타겟터 역할을 해줄 때도 있지만 지르크지는 조금 더 내려와서 받아주고 풀어주는 약간은 9.5번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지르크지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음베모가 사이드에 있다가 안쪽으로 개입을 해줍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레프트백 미콜렌코가 같이 안쪽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음베모의 저런 움직임만 있어도 상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수비를 안으로 강제로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맨유가 터치라인 쪽 사이드 공간을 되게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마즈라위가 완전히 프리해지는 상황이 생기죠. 사실 루크쇼가 저렇게 마즈라위 쪽으로 한 번에 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결국 전술적인 움직임에서 나오는 빌드업 패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음베모의 저런 움직임이 있어도 맨유가 뭔가 저런 긴 단위의 반대 전환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버튼이 10명이어도 수비진을 크게 흔들지 못했다 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맨유가 스토퍼 활용을 하는 게 부족하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경기에서 맨유가 지공 상황 때 스토퍼를 너무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숫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스토퍼를 활용해줘야 맨유가 쉽게 그 수비벽을 뚫을 수 있겠죠. 지금 그림처럼 스토퍼들이 공을 가지고 좀 전진해 준다든지 공이 없을 때 오프 더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하프 스페이스 같은 데를 공략해주고 이제 나머지 선수가 그 스토퍼 자리를 커버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이 됐어야 됐는데 맨유는 그냥 뒤에 3명의 센터백 고정시켜놓고 보조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선의 방법인지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공을 몰고 전진하면 수비 입장에서는 쟤 어디까지 전진하려고 하지? 하면서 그 스토퍼한테 붙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맨유가 다른 쪽에 프리맨이 생기면서 여유가 생기는 건데 그런 장면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상대가 한 명 모자랄 때는 이런 것들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없다 보니까 수적 우위 효과를 많이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 플레이의 부족도 저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 40분 정도의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그림과 같은 장면이 맨유에게 필요하고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맨유가 측면에서 3대3 상황이 형성이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루크쇼가 아마드에게 주고 아마드가 사이드에 있는 도르구한테 공을 줍니다. 그리고 루크쇼는 그때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들어가죠. 이게 상당히 좋은 패턴 플레이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도르구 쪽으로 공이 갔을 때 자연스럽게 상대 풀백은 도르구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브라이언과 타코우스키 사이에 인터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인터벌로 루크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루크쇼를 따라가는 선수는 전문 수비수가 아닌 은디아예입니다.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 보면 상대 수비수를 전장이탈시키고 상대 공격수한테 수비를 강제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도르구가 루크쇼한테 공을 안 줘버려요. 어쨌든 맨유가 지금 같은 상황을 많이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된 움직임, 패턴 플레이가 많이 나올수록 상대 입장에서는 곤란해지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공을 잘하는 팀들은 이런 패턴 플레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맨유는 어떻게 보면 빠른 전환, 카운터 이런 것들이 주무기인 팀이다 보니까 내려앉은 팀 상대로는 이런 패턴 플레이의 가짓수나 빈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1대1 돌파가 안 되는 사이드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맨유 사이드백 도르구나 마즈라위 1대1 드리블의 시도 자체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패스를 받아도 드리블을 하지 않고 가운데서 오는 미드필더의 지원을 기다렸다가 움직이거든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만 반복되면 수비 입장에선 땡큐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돌파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수비의 체력이 소모되는 게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앞쪽에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길만 좀 막아놓으면 너 어차피 뒤로 리턴할 거잖아. 그렇게만 하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너무 돌파를 많이 안 했을 때는 수비 입장에서는 수비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거죠. 브루우 같은 선수가 뭐 지금 상황에서 리턴할 수도 있죠. 하지만 리턴도 했다가 돌파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상대한테 계속 수싸움을 걸면서 사이드 쪽에서 흔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맨유 사이드백들은 그런 도전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런 밀집 수비는 측면에서 변수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더더욱 1대1 돌파를 많이 시도해서 풀백들의 체력을 쫙쫙 빼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맨유는 뭐 교체를 투입해가지고 사이드에 빠른 자원 투입해서 흔들면 되니까요. 근데 일단 그런 세팅을 하려면 사이드백의 체력을 소모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채로 후반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버튼이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맨유가 후반전에는 크로스 공격을 되게 자주 시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에버튼 최후방 수비수들의 신장입니다. 맨유가 보통 이제 오른쪽에서 아마드나 은베모 같은 선수가 접고 안쪽으로 크로스 올리는 그런 빈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근데 맨유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역크로스를 올리면 만나는 선수들이 마이클 킨, 타코우스키, 오브라이언 이렇게 185 이상의 선수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어쨌든 오늘 콜먼이라는 라이트백이 출전했지만 교체로 이제 오브라이언이 들어오면서 높이가 훨씬 더 높아졌죠. 그리고 타코스키 같은 선수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많고 잔뼈도 굵고 그리고 내려앉은 수비에 워낙 적응이 돼 있는 선수다 보니까 수비 위치 선정 좋고요. 공중볼 타점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크로스를 자꾸 올리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도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맨유의 단순 크로스 공격이 큰 변수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점 장면입니다. 실점 장면을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지금 장면은 은베모와 마즈라위가 그릴리시를 압박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여기다가 두 명을 투자했으면 은베모가 더 바짝 압박하면서 그릴리시가 간어 쪽으로 공을 뽑아줬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릴리시는 아예 뒤쪽에 있는 미콜렌코 쪽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은베모가 사실 이걸 마즈라위한테 맡겨놓고 미콜렌코한테 돌릴 거를 미리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그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릴리시가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간어한테 줘버립니다. 수비는 어차피 모든 상황을 다 커버칠 순 없어요.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수 중에서 어떤 게 더 안전한 선택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은배모가 지금 했던 선택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덜 안전한 선택이 됐던 거죠. 어쨌든 그릴리시가 사이로 가너에게 패스를 주고 가너가 공을 잡은 순간에 충분히 앞으로 몸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맨유가 문제가 생겼는데 가너가 앞으로 돌았어요. 그 다음 듀스버리올이 혼자 프리하게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실 여기서는 브루노의 맨투맨 체킹이 좀 아쉬웠거든요. 브루노가 듀스버리올을 아예 맨마킹하진 못하더라도 한두 발짝 정도만 미리 움직여서 패스 길을 막아놓으면 사실 가너가 전진 패스를 하진 않거든요. 뭐 돌아서면서 다른 쪽 패스 길을 또 찾아보겠죠. 근데 그게 안 됐고 듀스버리올이 공 잡고 돌아서면 최종 수비와 바로 맞설 수 있는 그런 포켓 공간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또 맨유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되게 높은 패스를 허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2대1 돌파가 들어가는데 이건 뭐 허용해서는 안 되는 돌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브루노가 발을 넣어보고 했는데 뚫지 못했고 순수 개인기량에서 2대1이 밀려버립니다. 사실 아까 마즈라위와 은배모가 2대1로 묶었을 때 풀어진 거 그리고 이번 장면 모두 2대1 상황에서 두 번이나 패배하게 되는 맨유입니다. 이런 것들은 허용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듀스버리올의 슈팅 장면인데요. 듀스버리올이 왼발잡이고 워낙 왼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왼발 쪽 가능성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리우트가 슈팅 이전에 튀어나가는 그런 반응 속도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각도를 더 줄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리우트가 나가서 몸을 조금 더 펼쳐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리우트는 아무래도 또 오른발로 접고 왼발 쪽으로 슈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생각해 두고 그렇게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더리우트가 앞으로 나가는 타이밍이라든지 거기서 각도를 방해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맨유가 지금 한 명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에버튼 입장에서는 원정이기도 하고 그냥 비기고 가면 땡큐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한 골 더 넣는다. 그럼 에버튼 입장에서는 게임 운영하기 너무 쉬워지죠. 우리 한 골 넣었으니까 그냥 뒤쪽에서 버티면 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맨유가 득점은 못하더라도 절대 실점해서는 안 됐는데 너무 쉽게 실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맨유는 비슷한 방식으로 공격을 했지만 결국에는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동안에 뭐 픽포드 같은 선수의 선방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간단 경기 총평을 하자면 어쨌든 수적 우세 상황에서 실점을 한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맨유가 지공 상황에서 많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맨유는 상대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을 되게 좋아하고 잘 공략하는 팀이죠. 그런 상황에서 빠른 카운터, 은배모의 피니싱 능력으로 마무리를 하는 팀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고 또 내려앉은 에버튼을 깨야 할 때는 많이 힘듭니다. 사실 이거는 뭐 맨유뿐만 아니라 에버튼을 상대하는 팀들은 내려앉은 에버튼 깨는 거 쉽지 않아 하죠. 그리고 픽포드나 아까 말씀드렸던 타코스키, 킨 이런 선수들도 내려앉은 수비일 때는 저는 상당히 장점들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유가 브라이튼전에 되게 경기력도 좋았고 원하는 축구를 보여줬었는데 그렇게 잘 되던 걸 다시 한번 체크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유의 향후 경기 일정입니다. 팰리스, 웨스트햄, 울브즈, 본머스, 아스톤빌라, 뉴캐슬 이렇게 있고요. 사실 이제는 뭐 프리미어 리그가 진짜 만만한 팀이 없어요. 그래서 빅식스 일정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빡빡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맨유가 오히려 맞불놓는 팀한테 저는 잘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팰리스가 좀 맞불을 놔주기를 원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맨유가 또 팰리스한테 그렇게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원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웨스트햄이나 울브즈 상대 승리가 유럽 대항전에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 두 팀이 이번 시즌에는 약팀으로 평가받는 팀들이다 보니까 저기서 승점을 좀 누적해야 유럽 대항전에 경쟁력이 생길 것 같고요. 맨유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운 패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3연승 이후에 3경기 무승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맨유 분위기가 좋지 않다. 또 이번 패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쓰라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